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극우 보수 세력들의 말을 닮아가고 국가 주요 요직에 극우 성향 인사들을 배치하면서 현 정부의 좌표가 극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모아도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판에 왜 이렇게 심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걸까요?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심층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 경향과 내년 총선이 어떤 형식으로 치러질지, 그리고 이런 극우화 경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주제로 잡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매주 금요일은 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 심층 토론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치면 본색리 2장 정규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 토론에서는 박진영 부원장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안 나왔어요? 물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 경향, 그리고 네,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주제로 토론을 해볼 텐데 좋은 의견 많이 좀 주시기 열심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매일 두 분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댓글 참여가 넘치면 더 드리기도 합니다. 선정이 되신 분들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구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는데요. 함께해서 깨어있는 100만 정어리 만들어서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39만 8천 명. 정규환 대표,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있죠? 지금 39만 8,505명입니다. 505명. 그러면 40만 명에서 지금 1,495명이 부족한데요. 1,495명. 매일 한 1,200명. 예. 예전에 이제 백앵커님이 프로그램 개편했을 때는 하루에 6,0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요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잘 안 늘고 조회수도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하루에 지금 한 1,000명 이상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를 보니까 1년의 딱 절반 6월 30일입니다. 예. 그런데 1,495명이 모이면 오늘 예. 올 한 해 2023년 반을 마무리하는 날에 40만 돌파시키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해야죠. 그리고 그 공은 모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 화이팅해서 40만 명 꼭 돌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갑시다. 오늘 40만 가고요. 또 곧 50만, 100만 되겠지만 6월 30일, 7월 안 넘기고 4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매튜 리님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미국에서 산악회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40만 간당간당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엔지 웨스키님, 엔진님도 미국에 사시죠.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구독자 40만 해주세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죠?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이우진님, 40만을 넘기기 위해 오늘 또 링크 지인에게 보냅니다. 전화도 해주세요. 자작나무님, 40만 가자 달리자. 볼프강님, 곧 40만. 네, 감사합니다. 복흥망치님께서 오늘 40만 꼭 가야 된다. 비나이다 그러셨는데, 예,
유병래님, 한 분이 10분께라도 공유합시다. 오늘 뭐 40만 가겠는데요. 지금 40만 가지와만 댓글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님,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프닝 하기 전에 보내주신 거군요. 어제 감사원 국정 질의 보고 숨이 턱턱 막혀 힘들었네요. 대통령은 세금 함부로 쓰는 사회단체들 싹 다 조사해라.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본인이 쓴 영수증 제출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백지 영수증 제출하고 이게 뭡니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에 심층 토론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총선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좀 다뤄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기는 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감사원 문제 다룰 때 짚으기는 했습니다만 안진걸 소장 이번에도 보니까 감사원장이 높은지 감사원 사무총장이 높은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뭐 심지어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니라 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돌격대장 같은 느낌. 아니 오히려 윤석열보다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저희들이 예전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국회에서 공직자들 나오는 것까지 다 종합하면요.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큰 소리 치고 오만방작의 태도 이렇게 보인 사람은 한동훈 장관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회에 오면 어찌됐든 국민의 대표자들이 묻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라도 공손하게 어쨌든 답은 하고 또 이렇게 당연히 삼권 분립에서 감시 견제 원칙에 따라 서로 이렇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뭐 오해면 오해다, 개선하면 개선하겠다.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야 의원들도 그러다가 많은 것도 시간 지작도 있고 그리고 후속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거 아니라 그냥 한동훈 장관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마치 야당 의원들을 때려잡으려고 온 것 같은 그런 태도로 감사원이 아마 저는 역사상 가장 최악이기 가장 추악한 행태로 전락해버렸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앉아 있는데 참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디다. 김철근 실장 쪽지를 이렇게 보내는 게 잡혔는데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감사원 사무총장이면 감사원장을 모시는 사람인데 야. 그럴 때는 뭐 그런 의견을 전하고 싶으면 이럴 때는 좀 심플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시를 내리면 그게 누가 윗사람인지. 그 권력은요 지위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고 권력과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사무총장이 대통령하고 훨씬 가깝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내가 더 권력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원장이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근데 감사원장도요. 그것을 부하 직원이잖아요. 총장이면 그걸 지휘 감독하고 그걸 확고하게 딱 틀어지고 자기 책임하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게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직보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느 기관이든 그 기관장에게 힘을 줘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물론 잘못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른바 그 비선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식 개통을 밟지 않고 바로 대통령실로 보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따로 뭔가 그 메시지가 간다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 기관장이 사실 힘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직이 망가뜨려집니다. 그럼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 누구든 가장 힘센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걸 원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조직을 작동시키려면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 그것도 네.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고리가 센 겁니다. 그렇죠. 아니 네. 박진영 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지난번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한테 문자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또 그 전에 문자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전화한 적은 있어요? 내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보면 참 오만 방자? 딱 그 네 가지, 네 단어가, 네 글자가 생각이 나요.
그분의 이제 뭐 캐릭터가 이제 우리 오만방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거 국회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질의하면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요즘 너무 좀 이렇게 안일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기에 20명, 30명의 잠재적 범죄자가 앉아있다. 그런 이야기 했을 때도 제지시키지 않았거든요. 이번 유병호 씨 건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수석과 전화 통화를 했던 것들이 있다. 뭐 주고받았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출장 기록이 있습니다. 용대실에 자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면은 이거 자체가 저는 상권분립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주님 오만방자 기고만장 그렇게 사자성어 보내주셨는데 또 안하무인이죠. 그런데요 이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제목에 안하무법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대법원에서 검찰 특활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걸 보니까 뭐 다 가리고 지우고 그것도 하도록 했는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요. 한 놈이 깡패가 돼가지고 애들을 두들겨 패고요. 도저히 교권 침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폭력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몽둥이를 들고 그 폭력 행사하는 놈하고 맞짱을 떠서 그 자리에서 제압을 해야 됩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이 깡패 짓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깡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 대통령의 무게가 나가는 자리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국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병호 같은 사람한테 아니면 짱돌을 던져서 맞짱을 뜨고 거기에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놈이 죽겠다고 나서서 멱살을 잡고 싸워줘야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고귀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깡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감옥 갈 각오로 맞짱을 뜨고 싸워서 정말 센 주먹요, 돌주먹으로 그냥 아구통을 확 날려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정신을 못 차릴 거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싸움 좀 해보셨나 봅니다. 아니, 많이 맞았죠. 저는 많이 맞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고귀한 말로 각자 우리 표현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 이 수준을 완전 지나쳤다는 거예요. 예, 검찰 특활비도 좀 다뤄보고 감사원도 다뤄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토론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빈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치본색 40만 가지와 해남 땅끝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땅끝에 계시는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장희빈님. 그리고 여기 어기여차님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정어리알 10개씩 까기 캠페인 할까요? 저 혼자 시작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스픽스 글래무어 선크림 세트 판매하고 있는데요. 선크림 2+2 구매하시면 한정 수량으로 선선풍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표님 남았어요 지금? 예, 다시 주문해가지고요. 선선풍기를 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고객들의 그러니까 호응에 좀 늦게 했다고 안 주면 섭섭해하실 것 맞추기 같아가지고요. 어려워가지고 선선풍기 추가 주문해가지고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2+2 구매하면 선선풍기 한정이라고 그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한정이라는 것이 약간 트릭이기도 한데요.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한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안 드리고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해 주셔야 우리 사서 선물하는 분, 지난번에 한 분이 그 구입해 가지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선크림 나눠주고 부인께는 아이크림 드리고 손 선풍기는 내 거 그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 지혜로운 소비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은품 보고 물건 사지 물건 보고 사은품 얻지 않는데요. 사은품이 좋아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진정한 소비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얘기는 됩니다. 피양할배님, 스픽스몰을 자주 갑시다. 방위성금을 냈지만 스픽스도 전투력을 유지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스픽스 글램모어는 운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군자금 필요합니다. 또 제가 괜히 슈퍼챗 소개해드렸더니 또 슈퍼챗 계속 보내주시는데 예, 감사히 받겠고요. 끝날 때쯤 해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야 되겠는데 이나경님, 앵커님 저는 이 방송에서 공짜로 받기는 틀려서 선크림, 아이크림, 손선풍기까지 구입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나경님. 다음에 제가 좋은 글 올라오면 반드시 소개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부분에 좀 몇 가지 다뤄봤고요. 오늘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심히 극우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는 발언도 그렇고 인사도 보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앉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마구 기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나라를 그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쟁쟁한 네 분 패널 나오셨으니까 그 분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화 경향과 관련해서 최근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전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 아니 그러면 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면 그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했던 당신은 반국가 세력 하수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냐. 심지어 종전선언을 함께 하자고 했던 미국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박하니까 어제 오후 늦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 정부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국민을 좀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게 전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었을까요?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어디를 겨냥했는지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기념사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국어들 다 배우셨죠?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저걸 전 정부가 아니라고 어저께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았어요. 어떤 분부터 입장을 들어볼까요? 박진영 부원장이 국어 잘하셨으니까. 잘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누구를 그러면 얘기한 겁니까? 전 정부가 아니면. 전 정부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남북 관계에 좀 평화로운 화해를 바라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실제로 한 70%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찍는 사람, 그다음 진보를 찍는 사람, 선거로서는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보수를 찍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남북 그 평화 협력 관계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한반도에 이제 평화 정책이 자리 잡았다라는 합리적 인식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 근데 김철근 실장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 떳떳하게 딱 하지 왜 또 꼬리를 내립니까?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런 후폭풍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본인이 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죠.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노리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완전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거든요. 저 발언을 들었을 때 거의 전두환 정권 시절 정도의 그 흐름 정도로 느낌이 왔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그 지금 현재는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선진국 시민이고요. 40, 50대는 개발도상국, 중진국 시민이고요. 60, 70대는 후진국 시민의 사고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대통령이 거의 과거의 7, 80년대의 후진국 사고 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고 인식 그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요. 제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선언하고 당에 입당을 하지 않았을 때 입당을 좀 권유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버지 지금 광복회장 그 이종찬 예. 광복회장을 제가 따로 뵌 적이 있습니다. 예. 따로 뵈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중도적이냐 혹시 이제 민주당 정권에 있었으니까 좀 다소 진보적이냐 예. 뭐 이런 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보수적이야. 오히려 극우에 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죠? 그랬더니 집안이 그래. 아.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고 체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이제 이른바 극우화 되는 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전략적 사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적 사고가 있었다면 중도와 호남과 수도권과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 30대 선진국 시민들이 과연 이 생각을 하겠나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대통령이 그러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 방크생 맞다라고 지금 거들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지금 예. 돕는다고 한마디 그리고요. 했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이건 심했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또 경찰은 또 압수수색 당하셔갖고 꼬리를 내리신 건지 방과세를 맞다 그러면 아니 그 방국가 세력 밑에서 본인이 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요.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 파다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시민단체 있을 때도 저런 방식으로 검찰총장 되면 안 되는데 윤석열이 특검에서 맹활약 한 거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중앙지검장 되고 바로 특수부 검사가 바로 검찰총장 되는 거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좋아. 정말 적폐청산에 앞장선다고 하니까 시킬 수도 있겠네. 근데 당시 어떤 소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한테 찾아가서 폭탄주 먹으면서 내가 문재인한테 충성하겠다. 이런 맹세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때도 저는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저런 식으로 권력한테 충성을 다한다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당시 기준으로는 이상하다 했는데 본인이 그거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러면 방과 세력의 수장에게 본인이 충성맹세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반성부터 해야죠. 속보대접도 해야죠. 그건 이제 뭐 확인된 팩트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당시 그런 분석이 세간에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예. 제가 방송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실제 팩트에 가깝다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철근 실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이 그냥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과잉 해석하고 평가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우리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전두환도 이런 표현 안 썼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 예. 이 어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어휘는 정광훈 목사 어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휘 자체가 천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교양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별 생각이 없는데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극우적인 생각이 주입되니까 그걸 그대로 스피커화해서 토해내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 사람 굉장히 잔꾀가 밝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홍준표 시장이 아마 지난 대선 경선의 패배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 당시에 중도에 있었기 때문에 극 오른쪽에 있는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난 그거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극우적 발언들이 이런 거 올 때 그냥 주워먹기 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극우 성향의 발언 분명히 맞지요. 그걸 보고 극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인식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현직 대통령한테 일배 수준이다. 상당히 좀 센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될 정도로 일배 수준의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게 작심하고 발언을 했으면 왜 그러는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심하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또 전 정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국민을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은주님 매번 말장난으로 국민을 농락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국민을 무시합니다. 아니 정말 이장님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이 발언 오늘 할 것이다. 아마도 연설비서관실에서 뭘 만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고 나서 파장이 워낙 크니까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이제 바이든 날리면으로 가버립니다. 바이든이라고 해놓고는 날리면이라고 막 근데 우겨놓고 자, 저는 오늘부터 우리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지 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 언급이 없습니다. 언론도 이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불리할 것이니. 그런데 저는 다시 조금 돌아가서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것은 저는 의견이 다른 것과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상이 아닌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좀 가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던 반국가 세력.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곡된 역사인식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무책임한 국가관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실은 저것은 국민들 상대로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고 있는 거라고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걸 들으면 모릅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걸 구분해야 됩니까?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고 그것을 국정 운영에 정말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최소한 정치인으로서 가치, 철학, 비전, 미래, 국민통합 이런데 무개념의 한 개인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짜맞춰주는 거다.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화 성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발언을 먼저 들어봤고 이제 인사를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극우화 성향을 보이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11,000명을 넘었는데 와우. 평소보다 좀 더 가파른 속도입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어가지요. 몬저님, 수준 낮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조차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요? 첼로 요정, 지가 뭔데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혼자 좌지우지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권오성님, 구한말의 시리아 방송대국이 생각납니다.
일베 사냥꾼 웃자다가 문통은 저런 인간을 중용했을까? 참나. 지킴442 쓰시는 분,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은 노태우 정부일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김영삼 정부일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보완하여 1단계 화해협력 단계, 2단계 남북연합 단계, 3단계 통일 국가 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무엇인가요? 통일 정책이 뭘까요? 통일부 장관 이번에 새로 지명했는데 김정은 체제 타도를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한번 그거 조금 이따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님, 망은 끝판왕. 다아라님, 육갑연설, 육갑정권, 육갑인선. 제가 막 소개하다 보니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나님, 조만간 학교에서 방공 포스터, 방공 글짓기, 방공 웅변 경연대회 할 듯. 저 학교 다닐 때 저런 거 했는데 김철근 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국민 공감이 전혀 없어요. 그 사실관계를 보면 이미 저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국민 다수는 북한으로 어떻게 북한이 주도적으로 하는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경제력 차이는 4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남쪽이 우위다라는 걸로 국민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무슨 왜 보수가 잡으면 간첩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무슨 난 잘 모르겠고요. 예? 간첩 사건 나오고 그다음에 반공주의가 강화되고 뭔가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과거의 그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그 선거를 바라보는 구도, 이건 완전 필패 구도거든요. 이념, 진영, 지역구도. 여기서 제일 편협한 게 사실 이념인데 지금 그 구구화된 발언을 계속하고 그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걸 자초하는 꼴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왜? 그 세계관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니까. 예. 저는요, 이게 누군가 하나의 전략적 흐름을 뒤에 잡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흐름을 잡고 있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교양과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과도하게 선을 넘어가지고 이게 지탄을 받는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전략적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혐오를 조장을 해가지고 투표율을 떨어뜨려가지고 극단적인 핵심 세력만 동원해도 우리가 선거에서 해볼만 하다. 왜? 우리 역량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대통령은 아무리 설득해야지 중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이라고 봐요. 그런 생각도 듭디다.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행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울 시내에 국민의힘이 걸고 있는 플랜카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 거친 언사를 쏟아냅니다. 과거에 여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당은 무슨 정책했습니다. 나라를 잘 운영했습니다. 이런 걸 걸거든요. 근데 나라를 잘 운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야당과 싸워가지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다뤄볼 테니까.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들의 세력이 크고 조직이 잘 돼 있을 때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지면 동원 가능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기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조직 대결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대결로 가면 갈수록 필패인데.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렇습니까? 권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김철근 실장 말이 약간은 논리가 안 맞는 게 7, 8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도 권력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안 통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김철근 실장님 말씀에 현실 있으면 똑같이 하는데 현재 이 대통령실과 본부는 관권, 그다음에 언론, 노조 때려잡기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예가 언제 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히틀러가 집권할 때 37%로 집권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하는 전술이 공황이 오잖아요. 세계 공황이 오니까 이거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래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독일에서 공산주의 그다음에 사민주의가 아주 셌거든요. 이 사람들을 군소정당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당제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나치가 37%로 집권해버리거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가 이것을 흐름으로서 전략적으로 잡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면 시킬수록 조직이 큰 데가 이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김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민주당이 조직 동원력이 훨씬 좋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김재희 실장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 정확히 중간 정도에 있는 총선 있잖아요. 굉장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고 심판 투표의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럼 투표장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가지만 극성 지지자들 들고 가지만 광범위한 지금 부정률은 60%에서 70% 안팎까지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투표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꼭 그런데 민주당의 야당 조직이 아니어도. 지금 이제 조금 네. 너무 우리가 진도가 그쪽으로 나가는데 인사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아까 이제 박진영 부원장께서 의도 말씀하셨고 안영걸 소장 지금 얘기하셨는데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생각은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심판이 내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럴까 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신동아에서 쓴 기획 기사를 봤는데 평행 이론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내년에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은 분석도 있어요. 예. 그 이유를 지금 뭐 조직도 얘기하셨고 그랬지만은 오히려 민주당이 투표율에서 지금 그 노령층이라든지 또 2030에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했던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예. 자, 발언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화 경향 받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났지요. 장관급입니다. 장관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김채환. 여긴 차관급입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교육하는 데입니다.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하나씩 들어보죠. 먼저 김용호 장관 후보자 평소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민족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손에 그냥 선전선동에 휘말리는 거죠. 이것은 민족 공존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내부로 군사적인 압력이 강화되게 될 경우 김정은과 군부 사이에 이러한 불안정한 공생관계도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이 중거리 핵 전력을 한반도에 남한에 적극적으로 배치해야만이 지금 남북한 사이의 군사 균형이 유지되고 종족주의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들. 자, 이장님. 저런 발언 자체가 정말 극우적이고 학자고 뭐 자기 신념대로 얘기할 수는 있죠.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런데 저런 생각과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힌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북한과는 체제 경쟁이 아니라 적대적 정책을 유지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북 문제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것은 국가가 아니다. 반국가 단체다. 우리가 결국에 무력으로 통일을 했으라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의 장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체제 경쟁 끝났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핵무기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평화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해서 양쪽이 공생하고 발전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북한을 이해했는데 저분은 어쨌든 괴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큰 자극을 해서 총선 전에 어떤 정말 민족적 불행이 닥칠 수도 있을 만큼 저는 위기감을 사실 느끼거든요. 저걸 막아야 된다고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남을 뿐이다. 저분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김철근 실장 통일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통일부 장관이 온 것 같은데요. 아니 그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통일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북한하고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다른 부서하고 달리 국정원과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통일에 관해서 좀 보다 좀 호의적인 사람이 와야 되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김정은 정권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면 북한이 상대해 주겠어요? 우선 대화의 끈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정걸 소장, 예. 통일부 장관을 이제 저런 사람을 임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통일부는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평화 통일은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통일부가 아니죠.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거의 전쟁부 장관이냐 본인이. 아니 어떻게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화의 상대방을. 그러면 이제 북한은 더 대화를 거부할 거고. 그러다 보면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서로 지금 무르릉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못하면 무력 충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지전이라는 게 전면전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민족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한반도에서는. 근데 그러면 일말의 충돌의 가능성도 막고 대화하고 한라인 가동해야 되는 게 통일부인데 오히려 그것을 역행해서 한판 붙어버리겠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 절멸시켜버리겠다, 북한을, 정권을. 그러면 한번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예를 들면 내각이 전부 다 극단적인 사람을 채워주더라도 예를 들면 노동부 장관은 그래도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그래도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무리 극우 인사들이 가득 차도 그래도 통일부 장관은 그래도 북한하고 대화해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천공이 이야기했잖아요. 전쟁 나야 정신 차린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진짜 이대로 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인사 정보를 듣고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고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김채환도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때 군인들을 마루타 생체 실험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어지시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수많은 분신을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운동권 세력들의 설득,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저는 저런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인생살이도 혹시 저렇게 할까? 저는 극우 논리는 너무 단순해서 따라만 가면 아무 문제 없이 쏙쏙 빠지게.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루타 실험을 했다. 근데 이것도 마루타 실험했다 한 10번만 되뇌이면 혹시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계속 이제 주입을 합니다. 저분이 아마 인생살이는 저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수없이 많은 갈등 안에서 우리는 조절하고 그리고 또 대화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하나의 결론으로 만들어 나가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제 저번에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재개발원장으로 갔다. 다른 거 아니죠. 대통령이 일자리 준 거죠. 뭐 저분이 무슨 국가인재개발원의 원장을 합니까?
일자리 준 거죠. 왜냐하면 남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보낼 사람 누군지 찾아봐. 그거 한 명, 3명 골라서 일자리 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지금 국가기관, 산하기관으로 간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범 MB계의 인물이에요. 다 일자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한 수천 개, 많게는 3만 개 정도 나오는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의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일자리 찾아가지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정치적 동지에 보수 정치의 미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분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저 자리 간 것은 우리가 너무 심각해서 야 그거를 일부러 보냈다 이게 아니고요. 일자리가 생겼으니 하나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극우 유튜버인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 그 페이스북에도 이제 이 대표가 올렸던데 보니까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흥미롭네요. 이분이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어떤 경위에서 선임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재밌는 컨텐츠 많이 하셨던 분이네요. 하고 이제 올려놓은 게 이준석 긴급 구속 각, 뭐 주댕이 털다 말려든 준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내 그 갈등 관계에 이준석을 엄청 공격하고 가처분 전쟁 이건 몰랐을 걸 뭐 이런 거. 유튜버군요. 예, 완전 유튜브입니다. 예. 극우 유튜버. 예. 네. 이런 분을 이게 공무원 교육시키는다고 원장으로 임명을 해놓으면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박진영 교수,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뭐 저런 얘기도 막 혼자서 막 상상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기 집에서.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가 요직에 또 주요 정책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대통령이 될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권을 나라를 잘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이게 이제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평소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자리에다 한 자리 줘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대통령이 더 극우적으로 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일본에 대한 뭐 향수, 그 다음에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반북적 정서 이런 거 생각하다가 두 번째는 김태효 등 논리적으로 뉴라이트 생각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너무한 거예요. 김태효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가거든. 그러면 뭐냐? 마지막이었어요. 무슨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신은 유튜버 신인가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 토론 중에서 대통령 뒤에서 뭔가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그 전략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지금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제가 김기현 뭐 지금 대표, 그 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궤적을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특히 TK 쪽에서 정치하셨던 분들은 저렇게 과한 분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잘 돼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젊은 시절에 지금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경찰청 공무원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찰 처우 개선이나 또는 경찰이 그 좀 개혁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실천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나섰던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동이나 발언이나 또는 생각에 동의하는 척하지만 절대 다수의 보수 정치 세력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알거든요. 다만 제어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진짜 우려하는 것은 누군가 전략가가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저런 인식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발언을 할지 이것이 진짜 걱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아까 박진영 교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주변에 극우 성향 인사들이 많이 있고 그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원래 대통령이 현역 의원들 싹 다 데리고 5.18 묘역도 가고 뭐 4.3도 가고 이랬던 건데 그때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와 지금이 많이 다른 느낌이세요? 그러잖아요. 어제 한 발언으로 봐서는. 왜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 맨 주변에
그리고 뭐 좀 사람들 쓰는 것도 예. 뭐 그렇잖아요. 그 뭐 진실화해위원장에 네.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그 쓰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또 뭐 경찰제도 뭐 발전위원장에 박인환 위원장, 문재인 간첩 발언. 네. 글쎄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사람들을 쓰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점점 그쪽에 좀 포획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 깊숙이 어떤 그 극우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 발언 아니었느냐 이런 논평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 지지층 저거 하려고 그러면 아니 물론 뭐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거면 왜 그럼 저 자기 지지층에서는 그걸 김재원 의원은 왜 또 징계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표창을 해 이제. 안진걸 소장,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 대선 후보 때부터 극우 쪽의 유튜브를 좀 많이 본다. 그런 이봉주 TV도 극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분류되죠. 예. 그걸 또 그렇게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그 지금 극우 유튜브들이 사석에서 우리 대통령 부부한테 전화 받았다는 이야기를 서로 자랑을 합니다. 이건 뭐 확인해 보시면 팩트입니다. 팩트. 직접 제가 들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두루 유튜브 여론을 살펴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천공 유튜브를 대놓고 봤다고 본인이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유시민 후보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유승민 후보한테 막 가서 역정을 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안종훈 씨가 취임식에 극우 유튜브에도 격이 좀 있습니다. 예. 생각은 극우적이지만 그래도 행동은 점잖게 하시는 분들, 또 말은 좀 과격하지만 아주 극단적이지는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극우적이지만 그리고 극우여도 최소한의 품격이 있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극우 유튜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뭐 이런 안정곤 씨라든지 아까 나온 김찬 씨라 이런 사람들은요. 극우주의자면서 극단주의자하고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함부로 퍼뜨리고 실제 행동도 아주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김상진 씨는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걸 이분도 극우 유튜브 내에서도 극단 가짜주의자거든요. 극우 유튜브들도 허를 내두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이 김찬 씨 주장 중에 촛불 집회 배후에 중국이 있었다는 주장은 제가 그때 당시 촛불 집회 대변인이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당시에는 전 세계가 그 현상을 주목해서 한국에 왔는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구경 나온 경우 있죠. 중국뿐만 다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 국민들이 성스러운 시민혁명인 걸 중국이 배후에 있었고 중국 유학생 7만 명을 동원해서 벌어진 거라고 그런 망언을 할 수 있습니다. 5.18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맥락에 있는 이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우 성향일 수 있어요. 뭐 세상이 다양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을 또 통일부 장관을 이런 사람을 앉힌다는 것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라이를 보내는 거잖아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논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앉히지 않습니까? 잘 해먹을 거고 그 인재개발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아예 무시하고 무슨 인재를 개발합니까? 인재를 진짜 개발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일을 개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도거의 푸시 돼가지고 개발처럼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큰 소리 쳐요. 야 이거 뭐야?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말을 하면 야 임마 너가 문재인데 하는 거 보니까 더 하대? 새끼 우리 좀 해먹을게. 왜 지랄이야? 내 나라인데 내가 권력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깡패짓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권 잡은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포획문들, 전리품들 갈라먹고 5년 지나면 끝나는 거고 뭐 그때 가서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국힘 쪽에 아는 분들, 보수정치하고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냥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인정만
할 뿐이지 절대로 그 사람과 손잡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장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개각 못했습니까? 할 장관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관이라도 보내서 해야 되는 거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장관 좀 맡아달라고 하는데 하나같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 예를 들어 인재개발 원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공직자 출신이거나 정말 중립적인 사람을 하려고 한 노력도 안 했을 테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어도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극우주의자들 보내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좀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차관 인사는 많고 장관 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우리 이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으로 올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또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정반대로 청문회 전국이 다시 생기잖아요. 장관 그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청문회 전국이 굉장히 부담을 가진 경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거 차관 인사는 하고 결국 장관 인사는 통일부 장관 밖에 못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도 거의 내정이 돼 있지만 발표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는 개각의 효과를 가지되 뭔가 다른 얘기는 안 나오도록 뭐 이런 조치를 좀 한 건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이장께서 하는 얘기대로 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여기 저 루치님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한 자리 하겠다고 하겠어요. 뭐 이랬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180도 달라집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히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두 가지 어떤 사람이 상가 주차장 차단기 설치했다고 성질 나가지고 입구에다가 차를 일주일 이상 박아놓고 안 빼버리더라고요. 대통령 비슷하네. 결국은 뭐 어젠가 뺐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아니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어제는 지하철에서 70대 노인이 느닷없이 또 소화기를 그냥 막 쏴대가지고 지하철이 15분간이나 정차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장님 왜 이렇게 됐어요? 모법은 아닐지라도 정치가 대통령이 지도자가 우리 사회 리더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실천은 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굳이 모법은 아니라도 그런 거 안 보이죠. 사실 2판, 4판, 개판, 6판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한 번씩 술자리에 쓰지 않습니까? 지 맘대로 돌아가는 세상처럼 그래서 대통령에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뭐 내가 모범을 보이고 애국하고 공동체 좀 더 걱정해봐야 그게 오히려 내한테 더 손해인데라는 거를 너무 많이 지금 대통령이 정말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정치와 절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게 더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드팀이 아예 없거든요. 없죠. 예를 들면 당내에서 견제하고 이견을 낸다든지 그리고 민심을 전달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직을 걸고 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게 없어요. 무조건 예스. 그 앞에서는 노라는 얘기를 일체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통령 부속실에 모 행정관이 매일 아침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데 그 행정관에게는 온갖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뭐 장차관 등 유력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행정관한테 연락해서 대통령이 뭔 얘기 하더나 이렇게 다 물어본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정설로 돼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네드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이게 민심이 위반된다, 민심이 잘못됐다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팀이 당에도 없고 대통령실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인사의 최대 피해자는 장미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도 영웅 장미란이 괜히 이번 인사에 포함이 돼가지고 본인은 문체부 차관 돼서 영광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상하게 펼쳐지는 그 인사에 이름이 올라가서 우리는 유도 영웅을 잃어버렸다. 역도 영웅. 순간 역도 영웅. 이제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감당을 몫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현상이 갑자기 지금 드러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깝게 바이든을 알리면 조작할 때부터 주변 레드팀이나 순수한 사람 빨리 인정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공론화돼서 한미 관계 부담 줘서는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사적에서는 발언까지 보도되고 이걸로 막 문제 삼는 건 좀 과하다고 넘어갔어야죠. 인정할 거 인정. 그러면 그건 잊혀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다시 한번 들어봐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 그러고, 수능 최고 전문가라고, 수능대로 아니라 수능 전문가라고 교육부 장관이 자기가 맨날 가서 배운다고 그래. 이 흐름에서 아무도 제동을 못 걸고 극우 극단 가짜뉴스 주자로 내가 채우는 데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이 지금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게 그냥 집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이 극우 극단 가짜 정책이 나올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시켜줬으니까 뭐라도 보답하려고 오바를 할 겁니다. 과잉 경쟁을 할 거고. 그럼 그건 고스란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의 정체성,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의 정체성은 사실 우리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주권주의고 인권이고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근데 제 멋대로 반공, 냉전, 극우 폭력주의의 정체성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 전체에게. 그런 정체로 이어지는 게 지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시민사회랑 함께 비상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봅니다. 필마오님, 불공정과 몰상식이 일반화되는 세상입니다. 전원일기님, 조만간 지만원이도 한 자리 주겠네. 정말 그러겠네요. 이렇게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170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목표를 잡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일까요?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짚어보려고 합니다.